이번 좀 총선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저는 일단 그 4, 50대와 호남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정권 심판론이 상황을 압도했다. 다른 어, 이렇게 생각 들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어떤 4, 50대나 호남의 어떤 비정 열이 어떤 가 음, 뭐 정상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거라기보다는 약간 광기에 가깝다. 어, 부당한 공세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이번 총선 끝나고 제일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너무 절망스럽다. 예,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뭐 인식 수준 아니면 뭐 국민성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어쨌거나 너무 이제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예,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저 위에서 지금 놀고 있고 음, 국민의힘은 저 아래 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100분의 1 정도 잘못을 하더라도 한 100배, 1000배만큼 더 예, 막 예, 논란이 될 예, 정도인데 예,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건 것 같습니다, 대표님.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단기간에 저희가 다시 평평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해야 이거를 최대한 좀 극복을 해나가면서 선거를 좀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기울어져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22년 그러니까요. 대선에서 한번 이겼었거든요. 네네, 이겼기 때문에 그거를 차분하게 복귀하면 된다고 하는 게 기본일 텐데 네네. 제가 볼 땐 그 복귀의 기본은 연대라고 생각해요. 연대, 그러니까 6, 70대 고령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보수의 기본 주력군이라면 네네, 이 22대 총선 그러니까 그 지난 대선에서는 22년 대선에서는 20, 30대 남자가 가세하고 조국에 실망했던 중도층 일부가 가세하면서 연합 전선이 형성돼 있고 이 연합 전선이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보수의 결집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산 음, 경남이나 대구 경북 지역에 보면 아주 그냥 빨갛게 물들어 있을 정도로 보수의 결집은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네네, 문제는 20, 30대 청년들 특히 남자들의 동원이 음. 참여가 약하면서 전체적으로 열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하셨던 말씀에 좀 보태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흔히 왜 그런 얘기 이번에 있지 않았습니까? 집도끼가 이제 도망갔다. 예, 근데 이게 선거 결과를 봤었을 때는 집토끼가 결국은 도망 안 갔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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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쪽이나 PK 사실상 이번에 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부산, 울산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나라를 살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산 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성만 내주고 압승을 예, 거뒀기 예,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집토끼가 도망가지는 않는 이 애국심을 잘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2030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지를 잘 안 보냈다는 거 그리고 예, 특히나 김준혁 이슈가 터졌을 때 여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게 분노가 폭발이 됐어야 되는데 예. 이따가 저희가 그 부분도 짚어보긴 하겠습니다만 2030 여성들이 딱히 그렇게 김준혁 이슈에 대해 가지고 반감을 안 나타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이슈였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도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삼 국민의힘이었으면 더 이게 난리가 예, 났을 예, 그렇죠. 텐데. 20, 30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이었기 때문에 네네. 민주당의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음. 그거는 좀 예견이 돼 있었던 건데 20, 네네. 30대 남자는 보수 성향, 국힘 성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만 자극을 해도 참여를 했을 텐데 참여를 음. 안 한 거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서는 후자가 좀 뼈아픈 실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이게 이름만 들어도 사실 좀 약간 저희가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좀 싫은 사람인데 이준석의 당선도 예. 어쩔 수 없는 이게 좀 흐름이 아닌가라는 좀 객관적인 저희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이준석은 전체적으로 제3지대는 좀 초토화됐잖아요. 네네. 제3지대라고 해봐야 진보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편승해서 좀 음. 기회주의적으로 내석을 챙겼고, 네네.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는 김종민이 당선됐는데 이것도 음. 여당 후보, 그러니까 제2야당 후보가 이제 공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특수 상황이고 그렇죠. 이준석 씨는 지금 세 명을 가져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음. 씨의 성공은 어쨌든 굉장히 특별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요거를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따가 저희가 음, 양상훈 주필의 칼럼을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양주필의 칼럼에서도 좀 이런 맥락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대비하고 있는 그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대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연대의 어떤 한 축 중에 한 가지가 이준석이다라고 하는 게 일단 양주필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나 그리고 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흔히 이제 그 비윤계로 분류가 되는 예. 안철수 이제 그 당선인이나 나경원 당선인 이런 사람들과 지금이라도 빨리 좀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이 이번에 좀 칼럼에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연대를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대의 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음.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양상훈 주필의 칼럼이나 지금 안철수 대표가 오늘 막 발언을 활발하게 하시던데 이런 네네. 것들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를 갉아먹는 차원에서 네네. 전국 전환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연대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국힘의 전반적인 동요와 어떤 분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자제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하되 세력 연대가 있잖아요. 세력 연대가 있고 인물 연대가 있잖아요. 네네. 세력 연대라는 건 20, 30대랑 연대하는 건 필요한 거고 중도층과 연대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과 연대할 때는 또 다른 차원의 잣대가 필요한데 지금 이준석, 안철수, 홍준표 이런 분들은 선거 끝나자마자 국힘의 입지를 흔드는 방향에서 그러니까요.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 보입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대구일보에서 이제 또 일면으로 기사를 냈던데 대구 신문이 그렇게 일면으로 냈던 게 자기가 직접 그 기자실로 찾아갔다고 해요. 직접 자기가 기자실로 찾아가가지고 직접 자기가 얘기해가지고 기사가 나오는 지금 이런 행태인데 그 찾아가서 했던 얘기 자체가 굉장히 좀 강도가 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서도 뭐 촉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게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자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또 다지기 위한 발판이라고 봤는데 그 타임에 맞춰가지고 딱 이준석이가 SNS에다 글을 올렸거든요. 국무총리를 뭐 홍준표로 인사하는 이런 좀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지 뭐 2030이 반응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또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홍준표 시장의 이번 발언은? 지금 좀 아주 얕은 꾀 같은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총선 때 참패를 했기 때문에 정치 지형이 압도적으로 민주당, 조국혁신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머지 한 뭐 포션이 어떤 비율이 한 30%, 20-30%에 있다고 생각하면 홍준표나 이준석이나 안철수의 입장에서 모두 다 국힘 30%밖에 안 되는 세력의 단결, 단합 이거를 우선해서 문제를 처리해야 될 거로 보이는데 네. 차기 대권을 위해서 무리한 행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전국 우위를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가질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전국 우위는 눈에 보이듯이 거의 탄핵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홍준표나 이준석도 그러니까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까지도 다 민주당의 위세에 눌려서 뭐 쓸려갈 텐데 네. 그때 그게 오판이죠 지금 상황에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단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 대해 가지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라는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한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이제 뭐 셀카 찍기, 셀카 놀이, 대통령 놀이나 하기나 했지 한동훈이 한 게 뭐가 있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폄훼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네. 잠깐 그 성재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표 네, 얘기를요? 홍준표 얘기. 저는 당연히 하나도 동의하지 않죠. 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난 뒤에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줬던 중요한 좀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일종의 이제 그 유세를 나갔을 때 그 반응, 이 반응은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보수 쪽에서 보이지 못했던 반응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여가지고 환호를 하고 약간 이제 뭐 그거를 나쁘게 표현하면 연예인 같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문화 현상 같이 자리 잡았던 게 한동훈 위원장이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지지 않았냐, 졌으니까 이제
되면 끝인 거다라고 하기에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 3개월 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에 충분히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의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모든 책임을 다 한동훈한테 떠넘겨가지고 한동훈이 잘못했으니까 한동훈이 뭐 그냥 책임을 지고 끝나라라든지 아니면 한동훈이 아니라 누가 오든지 간에 뭐 108석 정도는 차지할 수 있었을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역으로 네. 얘기하면 홍준표 씨가 사령탑에 있었다면 정말 이 정도 성과를 올렸을까? 좀 의구심이 들잖아요. 굉장히 많은 의심이 들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뭐 개헌 저지석도 무너질 정도로 그렇죠. 많이 무너졌을 거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40, 50대 호남 세력의 어떤 기세를 부당한 것으로 보고 네. 우리의 패배, 그러니까 국힘의 패배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 정세인식이고, 그 다음에 이후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그러하다면 내부의 단합과 이를 위해서 사람이 중시하다 이렇게 보고 내부의 단합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윤석열이나 한동훈의 어떤 행동들을 옳게 평가하는 기조 위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민의에 순응한다랄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이다랄지 이런 식의 평가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한테 모든 것에 책임을 돌리고 네. 그것을 근본에서부터 두들겨 그러니까 바꾸는 것이 해결책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뭐냐면 양상훈 칼럼도 있고 네. 제가 봤던 여러 개의 칼럼에서 그런 기조를 많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홍준표, 이준석의 반응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후의 반응을 보면 정세는 지금 민주당이 확고한 주도권을 갖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사법 리스크 국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탄핵 또는 탄핵 직전까지 몰고 갈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한다고 지금 말릴 수 있는 게 잘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씨처럼 어떤 여지를 준다면 오히려 탄핵을 순조롭게 하는 결과일 거로 저는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탄핵의 목전에 어떤 예고된 상황에서는 절대 단합하고 그다음에 내부의 분란을 수습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김에 양상훈 주필의 칼럼 내용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조선일보가 칼럼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독선 뭐 이런 얘기까지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었고 오늘 나온 칼럼도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내용을 제목 자체가 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일단 뭐 총선에 대한 기본적인 뭐 스탠스의 변화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보수가 이기고 진보가 지는 게 좀 특별 케이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까 이제 민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40, 50대 유권자가 전체의 37.5%에 해당하기 때문에 40% 가까이나 40, 50대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40, 50대는 또 민주당에 몰표를 주다시피 해서 지금은 보수가 이기는 게 오히려 이변인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양상훈 주필이 지적하는 이번 그 선거의 패배 원인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가져다 줬던 선거 연합을 해체시켰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안철수 당선인이나 나경원 당선인 등등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백 사건 때 즉시 사과하고 도이치모터스 특검도 총선 후에 실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굳이 호주 대사에 왜 임명했냐. 그 무리수를 둔 거도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실책 사유라고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어제 조선일보가 지적했던 거는 네 번째가 또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사퇴 요구를 했던 거까지 해가지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 요 네 가지 정도가 크게 일단 주요 이제 그 주요 어떤 그 언론 매체들이 분석하는 이번 총선 패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좀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론은 결국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더 정확히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뭐 세 가지를 들라고 하더라도 네네. 이번 총선 패배를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거의 개헌 저지선을 이룰 정도로 그럴 정도로 대패를 한 건데
그 대패의 원인으로 꼽기에는 너무 왜소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한미 동맹을 파기했다랄지 뭐 경제 정책에서 어떤 결정적인 흠이 있었다랄지 뭐 이런 정도가 되면 네. 아 그것 때문에 총선에서 이렇게까지 대패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음. 김건희 문제, 이종섭 문제가 물론 있긴 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까지 총선 패배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건 공유하는 바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 문제가 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고, 네. MBC나 이런 데서 인위적으로 불거뜨리는 여론을 확장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네. 이 두 번째 측면이 훨씬 크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짜 뉴스를 얘기하고 언론 왜곡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게 부당한 공세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다 인정하고 또 사태에 김건희 씨나 이종섭 문제에서 모든 것이 여당의 책임인 것처럼 돌리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게 요만큼이면 이거를 침소봉대해서 뭐 이만한 것처럼 얘기를 몰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건데 이런 식의 어떤 사고의 흐름이나 어떤 생각하는 분들이 보수 쪽에 굉장히 많아요. 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승전 윤석열이야. 그러면 윤석열이 뭐가 잘못했냐? 그러면은 실제로 얘기는 잘 안 해. 그리고 기껏 얘기 든다는 게 디올백이 어쩌고 이종섭 호주 대사가 어떻고 뭐 이런 정도 얘기거든요. 그거는 여당의 논리가 은연중에 배어 있는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야당의 논리가 은연중에 배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근데 제가 일단 그 양상원 주필의 칼럼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제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도 이렇게 종합을 해봤을 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분명히 이제 그 사실관계랑 당위성 문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없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냐 없거든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두 사람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해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감이.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싫다는 거죠. 예. 그냥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어 도대체 디올백 그거는 최재형 목사가 벌였던 그냥 정치 그게 불과한 것이고 MBC가 뭐 그렇게 퍼뜨린 것이지 이종섭 대사가 뭘 잘못했어 아무 잘못한 게 다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저희가 선거를 치러야 되는 판세 자체가 봤었을 때는 이미 이렇게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의 눈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고민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처음에 질문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긴 한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거를 저희가 다시 이제 낮출 수는 없잖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기고 차근차근 저희가 밑바닥부터 고쳐나가야지 이게 낮춰지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과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고 그냥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 눈높이라고 하나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도 그렇고 조선일보 지금 칼럼에 아마 맥락들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요 맥락들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주장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쉽게 표현해가지고 소통을 잘해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인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야당의 어떤 생각이나 야당의 어떤 세계관이 많이 반영돼 있어요. 이미. 그렇죠. 따라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따르면 야당의 논리에 계속 침식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랜 기간 그것들이 진행되면서 국민 대중의 혹세무민하거나 아니면 무의식이 그 침범당하는 게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을 그냥 덮어놓고 악마화하는 거 있는. 그러니까 막상 뭔지도 모르면서 악마화하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론의 어떤 여론이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저는 이 상황에서는 그거에 좀 당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당은 조금 입장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상훈 칼럼 뭐 이런 데도 보면 선거에서 지면 습관적으로 뭘 찾냐면 그 선거에서 표출된 어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원인을 찾게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선거 결과가 무조건 옳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란 게 그에서 나온 거잖아요. 선거 결과로 악당이 나올 수도 있고 선거 결과로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언론이면 마땅히 그걸 걸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식인이라면 걸러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다 맞는데 그게 지금 메커니즘 다 꼬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언론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사법부도 사실상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다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도 이제 지금 타임테이블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보궐선거 좀 있으면 있을 겁니다. 그 재보궐선거 있고 지방선거는 2년 있다가 있는데 2년 뒤가 지방선거니까 사실상 1년 정도만 지나도 재보궐선거 이제 또 그 지방선거 이제 또 시즌이 되겠죠. 그럼 지방선거 끝나고 난 직후부터는 바로 대선 시즌이거든요. 3년 있다가 대선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한 이 상태 속에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언론을 뭔가 개혁하거나 사법부를 개혁하거나 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가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거 말고는 답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들거든요. 선거보다 더 네. 임박한 건 탄핵이라고 생각해요. 탄핵. 최상병 특검이랄지 김건희 특검이랄지 바로 낼 거고 이거는 무엇의 전조냐면 탄핵을 하겠다라는 거의 전조죠.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조건에서 정치적 난전으로 몰고 가야만 이재명 사법 처리가 갈 거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있을 탄핵 국면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108석 정도잖아요. 그렇죠. 8석만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탈돼도 문제가 탄핵이 되는 거기 됩니다. 때문에 내부의 단합을 깨트리는 일련의 행위는 적전 균열을 넘어서서 탄핵을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설사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 하더라도 적전 분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안철수나 홍준표 씨의 행위는 지금 굉장히 이적 행위예요. 탄핵 앞에서 지금 오늘 안철수 씨의 라디오 방송을 보고 왔는데 자기는 최상병 특검에 찬성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니 최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는 건 탄핵에도 찬성한다는 얘기라고도 일맥상통하는데 그러면 안철수 씨 하나 빠져나가고 8석만 빠져나가면 그냥 탄핵이에요. 선거구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그 안철수 씨나 홍준표 씨의 어떤 그 발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고 그다음에 단속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마구잡이로 하는데 대권이 없다니까요. 탄핵이라니까요. 그러면 조금 더 그 얘기를 진행해 가지고 그 최상병 사건에 대한 이제 그 특검 문제인데 어쨌거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검은 지금 이제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 거부권에 대한 다시 이제 그 또 거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200석 정도가 이제 필요한 상태인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좀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탈표가 지금은 만약에 이거를 단속하지 못한다면 이탈표가 나오겠죠. 그런데 단속에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탄핵이니까 최상병 특검이니까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 좀 됐죠. 그러니까 108석으로는 장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요. 8석 정도를 통제해야 되니까. 이번 총선 때 저희가 좀 되짚어 보면은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반 정도를 차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수도권이나 인천 등등에서도 되게 지지율이 높게 나왔었고, 근데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좀 원인이 뭐였다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아까 저도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행보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가 구조적인 지지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미지의 그거고 구조적인 지지의 핵심은 20, 30대 청년층을 유입해서 그때 20, 30대가 투표장에 나올 수 있는 확고한 어떤 담보 같은 걸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이 워낙 컸죠. 조국 혁신당이 하면서 이제 반 윤석열이지만 민주당한테 희망을 갖지 못하는 세력한테 어떤 대안지를 마련해 준 게 있고 그다음에 가장 기저에 있는 건 제가 볼 때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종섭 사태는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40, 50대
정치의 비정상적인 열기가 이종섭 사태를 정권 심판으로 이용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섭이 아니었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예, 예.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종섭 대사 사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MBC가 그거를 사실상 뭐 단독 보도다시피 하면서 이거를 이제 키우고 민주당도 거기에 이제 공세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로 만들었고 대파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걸로 만들었는데 민 대표님 말씀은 이종섭 대사가 됐거나 뭐 성정섭이 됐거나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뭐 예. 성재준이 됐거나 계속해서 이런 논란들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말씀인데 예. 약간 좀 그런 차원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총선 직전에 한 3주 정도, 2, 3주 정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의힘이 이슈를 좀 주도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양문석 케이스나 김준혁 케이스나. 그럼 우리가 조금 과감하게 우리 어떤 논란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어차피 기울어져 있으니까 운동장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잘라냈었을 때 충분히 우리가 민주당의 케이스에 대해서 역공을 해서 공세를 좀 이어가면서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총선 2, 3주 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종섭 대사건이 정리가 안 돼 있었다면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 그 논란들이 정리가 안 돼 있었으면 과연 김준혁 이슈나 양문석 이슈가 터질 수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들거든요. 예.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국힘한테 요구했던 강한 도덕성이 네. 김준혁이나 양문석을 공격하는데 효과적인 무기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일면은 동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게 이번에 확인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준혁 사태나 양문석 사태가 벌어져도 결국은 저쪽의 어떤 진영을 흔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흔들지 못했다라는 게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네. 사람이 한번 이렇게 진영 논리에 갇히면 그걸로 어떤 표심을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단 무슨 효과는 있었냐면 보수 세력의 결집 효과만 있었다. 결집 효과. 근데 보수 세력의 결집 정도로는 승패를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높은 도덕성은 뭐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좀 그걸로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높은 도덕성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어떤 그 전략 전술까지도 예.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양상훈 칼럼을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이제 양상훈 칼럼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재명 입장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어쨌거나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만 해도 세 가지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그리고 또 기소가 돼 있는 것 중에 최소 몇 가지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이재명 본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3년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뭐 선거법 위반이 됐거나 위증교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생각하더라도 이재명은 3년 동안 윤석열 정부를 쉴 새 없이 흔들어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권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지 뭐 구속영장 같은 것도 피할 수가 있을 테니 그리고 이제 그 정권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요소로 이제 특검을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민주당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딸 문제도 특검을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특검을 하겠다라고 해요. 네 가지나 지금 특검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검을 계속해가지고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8표만 나오더라도 특검이 통과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문제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 그럴 것 같은데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놀라울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좀 있지. 약간 이런 반응이 굉장히 크고 뭘 딱히 막 잘못한 건 아닌데 그냥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보수층의 그리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런 어떤 여론을 틈타가지고 한 8명 정도는 반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양주필이 자기가 이제 그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 수십 명 정도가 지금 특검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도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우리가 타개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지금 위기 상태에서. 저는 뭐
답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시고 네. 뭐 아까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탄핵이 돼도 탄핵이 되면 또 대통령 선거 또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밖에 이건 외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서 물러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동력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안위가 강력한 동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협치를 한다 이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차이가 있다면 저는 이번에 그 표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50.5 대 45.1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굉장히 대승을 한 것처럼 그렇죠. 보이지만 소선거구제니까 그런 그렇죠, 거고 그렇죠. 50.0%고 50.5%고 그다음에 45.5%니까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국힘을 찍었던 사람들이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5% 정도 되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단순 표 차이로 탄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집단이 결사적으로 방어하면 잘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거나 국회에서 그냥 똘똘 뭉쳐서 방해하거나 아니면 국민의 40%가 방해하면 잘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16년과 같은 상황은 그러니까 판은 이미 벌어졌고 그러니까 탄핵이나 그런 상황으로 갈 거고 그런데 그렇게 쉽게 탄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약간 좀 길을 바꿔가지고 그 지금 이제 민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어쨌거나 국면은 탄핵으로 간다라는 그 맥락에서 얘기하셨으면은 45% 정도의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5%대 아니었습니까? 예. 항상 30%에서 35%대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10% 정도가 이번에 국민의힘을 찍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라고 한다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총선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끌었던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모습과는 좀 다른 거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싫지만 그래도 내가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10%가 만들어진 거라고 계산이 좀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예 그냥 이럴 거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건 어떠냐. 그게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가 다 지금 요구하는 맥락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옳은 게 뭔지만 계속 고집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자기 옳은 게 아니라고 해도 좀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좀 지적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그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아예 그냥 받아라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받아가지고 어차피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 받아가지고 빨리 그냥 털고 나는 게 다음 총선이나 다음 어떤 지방선거 대선을 준비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 어차피 뭐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수사했을 때 나온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공격 포인트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한 건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한 3년간 겪어봤던 일인데요. 제 친구들하고 전혀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별법을 얘기하다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될 뻔하면 또 다른 걸 또 꺼내요. 최상병 문제를 꺼내고 그렇죠. 최상병 문제를 끝나면 또 꺼내고 이건 그러니까 탄핵이 목적이고 그다음에 꺼내는 소재는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서 상대방이 정정당당하게 김건희 특별법만 해서 문제를 끝내자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홍준표나 저기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역량 차이예요. 지금은 압도적으로 야당이 우세한 응도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열세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통 크게 문을 열어주고 협치를 한다 그러면 이건 먹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약간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처럼 지금 얘기는 했거든요. 그건 전술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디까지 최상병 특검을 받고 뭘 받고 이러면은 지금 상식적으로 최상병 특검 받으면 끝낼까요? 쟤네들이? 끝내지 않겠죠. 계속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떻게 할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받기 어려운 법안을 제출할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걸 갖고 또 난리를 쳐서 상황을 인위적으로 불거뜨릴 거죠.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안이니까 그건 끝까지 가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불거뜨리면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딱 장악하고 있고 음. 상황을 주도할 능력이 있으면 그게 말이 되는데 네. 상황을 주도할 능력도 없이 대파 하나로 막 흔들리죠. 휘청휘청거리는데 그렇게 문을 열어주면 나라가 휘청휘청할 거고 민주당만 좋은 일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이나 뭐 어떤 특검이 됐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그 몇 가지 정도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될 거 없으니까 일단 내가 받겠다. 받아가지고 조사해라. 나는 깨끗하다. 라고 결과가 나온 게 오히려 우리한테 플러스가 될 거나 그런 거는 또 다른 특검으로 묻힐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이렇게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더 불통의 이미지가 커져서 여론상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거기서 이제 여론을 두 개로 갈라야 합니다. 하나는 불통의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전술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뭘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도 뭐 한다고 하던데 이태원 특별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몇 개 조항을 좀 삭제해서 법안을 제출하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지금부터 굉장히 잘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불통 이미지를 씌우지 않기 위해서 역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쪽에 한 50% 지지잖아요. 50%라면 한 3대 2, 반 정도가 조국 혁신당류의 강성 지지고요. 그렇죠. 나머지 20%가 좀 연성 지지예요. 그러니까 막 저기가 거부권을 행사할 때 어떤 법안을 제출하고 특검법을 제출할 때 쟤네들 좀 심하다. 이런 여론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좀 노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게 어제 뭘 했냐면 조국 혁신당 대표가 검찰청에 가서 김건희 씨 소환을 요구했거든요. 그렇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런 거는 여론에 어떻게 비춰질지 좀 궁금해요. 아니 선거 끝난 지 하루 만에 저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 그래서 여론을 지금부터 한 몇 개월간은 여론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기 위한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야죠. 섬세한 언론 플레이가 정말 필요하긴 한데 사실 그게 제일 좀 저희가 안 되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섬세한 여론 플레이가.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을 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분과 아쉬운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딱히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경제도 잘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안정화됐고 외교도 잘하고 있고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정책들 이제 뭐 경제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또 재정을 계속해 가지고 건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뭐 일반 대통령 같았으면은 선거 직전에 뭐 돈 같은 거 뿌려도 되는데 근데 약간 이런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소신이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그 방식 자체가 너무 왜곡돼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의료개혁 문제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국민들 90% 이상이 다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지율로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뭐 동의는 하는데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거 추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한다면 약간 좀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겸손하다라고 해야 될까?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총선 기간 동안에 거의 전무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료개혁 같은 좋은 이슈도 왜 불통의 이미지로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지 이게 그냥 다 모든 게 MBC 탓이다. 다 모든 게 언론 탓이다. 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우리 쪽에도 잘못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네. 지금은 뭐 어떻게든 쉽지 않은 국면인데 제가 볼 때는 보수가 어디까지 밀려 있느냐고 보냐면 그러니까 앵커가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양상훈 씨 같은 유력한 칼럼니스트가 무턱대고 대통령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쓰는 판이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윤석열 부부 때문이다라고 하니까요. 아니 무슨 문학적인 표현 윤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 같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칼럼을 써놓고 이 사람은 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칼럼을 여러 개 봤어요 나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과문한 건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이 선거에 책임을 질 만큼 잘못한 건 없어 보여.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저는 이제 2030 친구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대부분의 2030 애들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찍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보수적인 생각이 있는 애들인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해보고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해보면은 한 90% 이상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느끼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국민성이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국민 의식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게 현실이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 얘기를 하면 네네. 혁명이 일어날 때 바로 그거예요. 음, 사실은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될 때 음,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진보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뭐가 가장 컸냐면은 그냥 싫어. 이거. 그냥 싫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왕이나 이게 그냥 싫어. 그리고 왕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약간 마타도우나 이런 거를 마구잡이로 퍼뜨리면서 애들까지도 막 왕을 희롱하고 다니는 그 그렇죠, 상태. 그렇죠. 그 예. 상태가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위험한 상태로 갔어요. 위험합니다, 진짜. 너무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칼럼이 하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선일보의 칼럼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약간 박근혜 정부 말미에 이제 탄핵 시국 때를 생각해 보면은 초반에 굉장히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약간 좀 기가 막힌 단독 보도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비껴나갈끔 하다가 막판에 가서 탄핵 시국이 딱 되니까 완전히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 막 쏟아냈었잖아요. 약간 지금도 그런 유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 이 칼럼이 굉장히 저는 좀 소름이 끼쳤던 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작과 끝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이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와, 좀 되게 센 거 아닙니까? 예, 황당하죠. 예, 아니 김건희 씨는 뭐 한 일도 없는데 뭐 이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자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처럼 딱히 잘못한 건 없지만 잘못한 것처럼 돼 있는 이 지금 시국을 파헤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